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기사 정창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은 3월 중순쯤 나올 거란 관측입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한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정당 발언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전국 현안들에 대해 대선 출마를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눠보고요. 정치 이슈들 속 궁금증 풀어보는 코너죠. 정치와이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와이 뉴스 키워드에서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정적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2월 21일 금요일 정적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오는 25일 종결됩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어제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2월 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고요.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례에 따르면은 이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열고 약 2주 뒤인 다음 달 10일 무렵, 그 다음 달이죠. 10일 무렵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선고할 것이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3월 10일 언저리 이게 되겠죠. 네. 네,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시계가 돌아가는데요.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초중순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10차 변론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했는데 어떤 증언이 있었나요? 예, 지금 대통령과 6차례 이뤄진 통화 과정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느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일단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느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는 조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향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아닌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해 요청할 일이 없다. 국정원장이 아닌 차장에게 전화를 하는 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파고들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렸어요.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차후 재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닌데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록 검토 등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며 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와 앞으로 재판 일정에 대한 양쪽 의견을 확인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구속 취소 신문도 곧바로 있었죠? 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한 것이라든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 그리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검찰은 법원과 검찰의 영장 실무는 시간을 불문하고 접수일 당일과 반환일 당일을 모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는 존재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증거기록 파악 절차 등에 4주 시간을 준 뒤 3월 24일 공판 준비기일 한 번 더 가지고 본격적인 형사재판에 들어갑니다. 예하정 대표 국정협의회 어제 사자 회담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결론부터는 말씀드리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요. 네.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했고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을 두고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의 복구를,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이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산업 지원만이라도 포함한 이 특별법 처리를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금 개혁 등에 대해서도 네. 실무 단위에서 좀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았어요. 예, 지금 현대차 공장으로 가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의 세제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정책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하지만 현대차 측 한 참석자는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자칫하면 비관세 장벽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 발언이 연일 당내 논란이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이제 나뉘어서 이념 논쟁이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네.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우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7년 대선 출마 전에 우리 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민정 의원은 자칫 잘못하다간 진보 섹터를 당내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과를 의도치 않게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른바 86그룹의 좌장격인 이인영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의 말이 충격이라며 제가 알고 겪은 민주당은 한순간도 보수를 지향한 적이 없다. 민주당의 이 대표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중국산 두꺼운 철판 후판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요? 예, 지금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서 이제 철퇴를 내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열 간합연 후판의 수출 기업별로 27.91에서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잠정 관세는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한 달 내로 확정해 중국산에 즉각 부과합니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반덤핑 제소를 하자 그해 10월부터 넉 달간 진행한 예비조사 끝에 내린 예비 판정 조치인데요. 통상 본조사까지 마친 뒤 이 덤핑률을 결정하지만 큰 피해가 예상될 때는 예비 판정 형태로 바로 관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발 관세 부과가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죠. 이런 가운데 국내 철강 산업을 갉아먹어온 중국발 저가 공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정부가 판단해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후판이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철강 업계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반면 조선과 건설업계는 이제 원가 상승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반발과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일본산 연료 강판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조사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지리아 국제 마약 조직이 국정원의 오랜 추적 끝에 검거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지금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지난 13일이죠.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은신하던 총책 KJF를 현지 마약집행청과 공조해 마약 유통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한국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1년간 복역한 뒤 추방됐지만 이후 나이지리아에 은신하며 북중미와 동남아 등지에서 마약을 조달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마약 조직은 연애 빙자 사기 방식 등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인 등을 꿰어내서 이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이들 조직이 유통하려던 이 메스 암페타민 등 총 네. 45.6kg의 마약을 압수하고 총책 등 조직원 37명을 검거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춥겠는데요.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이 영하 17.8도, 파주 영하 12.2도, 서울은 영하 6.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와 전주 3도, 대구 5도로 기온은 영상으로 오르겠지만 낮 동안에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는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오늘과 주말에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를 비롯해서 충청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과 충북, 강원과 영남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몹시 건조합니다. 당분간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환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출근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옥포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금산사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구리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추풍령 휴게소 진입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일대와 죽전 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 일대,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춘천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현재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25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중순쯤에는 탄핵 심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헌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그 극과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그 여러 이제 메시지를 내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법률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법리 논쟁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일관되게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걱정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특히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헌재 판단에 불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불복하는 것을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이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헌재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행보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헌재의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과정,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를 그 증인으로서 기각했다가
다시 또 3일 만에 또 증인 채택을 하고 네. 뭐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관한 재판의 모든 권한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명이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재량권을 썼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떤 헌법재판관 한 명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된 의견을 가지고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아쉽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서라도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어떤 하자, 절차와 과정에 어떤 불공정성이 있지 않는 한 더더구나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10차 변론이 있었어요.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가 형식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가 아니고 동향 파악을 위한 거였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요. 어제 변론에서 좀 주목해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10번의 헌재 네, 변론. 변론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10번의 전 과정이 저는 이제 본질을 벗어난 논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이 발동될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포고령의 위헌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병력이 들어가고 또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들어간 것. 이것이 사실은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 진술이 바뀌었다. 검찰에서는 왜 그렇게 진술해놓고 헌법재판소 와가지고는 진술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하냐. 뭐 시간이 어떠냐. 메모지가 몇 장이냐.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재판에서는 다툴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다뤄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제 10차 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헌법 수호의 최종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 가지고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의 변론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전략을 완전히 잘못 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질을 벗어난 논쟁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단은 3월 뭐 초중순에 나오겠지만 네. 저는 8분의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제 그 윤 대통령 형사재판도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도 있었는데 구속 취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속 취소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좀 생소한 개념이었죠. 생소한 것이죠. 네. 그만큼 이제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일반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그런 형사사법 절차상의 어떤 그런 이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보고 역시 이분들이 좀 테크니컬하게 아주 법을 잘 활용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기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당장 어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네, 구속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연장선상에서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헌재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잘못한 거 없다. 정당한 계엄이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과 좀 반대되는 견해를 보이는 자신의 부하들에 대해서도 언성을 네. 높이면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봤을 때 구속을 취소할 만한 그 어떤 그 논거를 찾기 어려운 네. 그런 이제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구속 취소가 되면은 자신들의 부하들하고 입을 맞추고 강요해가지고 12월 3일 밤 저녁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전모 네. 그 진실을 왜곡하고 덮을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기 대선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뭐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헌법에 반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 8대0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시대 정신은 절멸적 싸움의 종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정치의 본질은 싸움이거든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면 성과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싸움입니다. 정치를 하는데 싸움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싸움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날 새는 줄 모르고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싸움 또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싸움,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싸움 또는 국민들의 어떤 나라 경제와 민생 경제를 위한 싸움, 이것이 아니고 상대를 힘으로 제압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싸움. 우리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조차도 말하자면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절멸적인 상태에 이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인구 소멸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불평등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 미래 세대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제7공화국의 출범이다, 개헌이다 이런 시대 정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은 절멸적인 싸움을 종식시켜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은 절멸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싸움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특정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추진했다 손 칩시다. 네.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진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그걸 전부 되돌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5년 동안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 자원과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했는데 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 쏟아부은 자원과 시간은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미래와 관련된 아젠다라든지 국가의 중요한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가능하려면 현재와 같은 절멸적 싸움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도 개선 필요하죠. 소위 네. 말하는 싸움을 강요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헌법 체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검사를 해봐서 잘 아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검사였는데 야당 대표 딱 보니까 중범죄자다.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나는 대화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 대화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고집불통, 소통 부재의 대통령이 되고 이것이 강력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와 딱 만나니까 딱 결합하니까 계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또 양극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 정치 환경, 예를 들면 극단적인 유튜브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법제도 싸움을 강요하고 있는 헌법의 문제, 그다음에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 그다음에 양극단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이 정치 문화의 문제를 종식시키고 말하자면 한국판 콘클라베가 저는 필요하다. 싸움의 종식을 위해서. 네. 콘클라베는 원래는 지금 이제 교황 선출 방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네. 애초에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말하자면 중요한 정치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콘클라베가 원래는 기원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갈등이 깊은 곳곳에 다양한 영역의 한국판 콘클라베를 만들어서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화두를 좀 던져주셨는데 현실은 지금 극한 대치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일 텐데 정치인 전재수의 리더십의 비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재수 하면은 부산의 국회의원이 18명인데요. 네. 18명의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 딱 1명입니다. 그게 전재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붉은 밭이 된 부산의 푸른 한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붉은 밭이 된 부산의 푸른 한 점. 그렇게 해서 18명 중에 딱 1명 전재수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내리 제가 3번을 그 부분을 떨어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말씀을 하시네요. 네. 내리 3번을 떨어지고 이제 내리 3번 네. 당선이 됐는데 삼성 국회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의 정치적 자산은 삼성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3번 떨어진 것이 저의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한 정치적 험지에서 딛고 일어선 이것이 이제 저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에너지이고 붉은 밭이 된 부산에서 푸른 한 점. 그렇다면 그 비결은 뭘까? 부산의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에서 낙선 3번 했지만 3선이 되는 그 비결 속에 그 정치인 전재수의 이야기 속에 우리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전재수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우리 부산 북구에서는 있거든요. 그러한 전재수의 이야기를 북구에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나가면 상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 이것은 정치적 험지를 딛고 일어선 그리고 그 딛고 일어서려고 하자면 우리 지지자들 선거 때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우리 지지자들의 표뿐만이 아니고 제 지역구의 중도층의 표 거기다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까지 받아야 부산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재수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변에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저는 이제 정치적 험지를 딛고 일어선 이것이 이제 그러한 전재수의 이야기가 전재수의 가장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그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전 의원님의 이런 움직임이 사실 부산시장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온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적 해석이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다음에 어떤 정치 행보를 전제를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에 능했다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도전해가지고 당선이 됐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 계산 또는 뭐 다음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게 된다면 전력을 다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정치적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전 의원님은 친명입니까? 친문입니까? 독자 노선입니까? 우리가 친명, 친문, 친노, 무슨 비문, 반명 이런 이제 분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딱지를 붙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친명이다, 친문이다 이러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뭐냐면 공천 받을 때, 그다음에 또 평상시에 이제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직을 얻을 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서는 공천 받아봐야 당선될 가능성보다 낙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역구의 일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욕구라든지 당직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천에도 별 메리트가 없고 당직에도 별 욕구가 없는데 제가 누구의 친명이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후광을 등에 쥐고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무리를 지어서 친명이다, 반명이다, 친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제가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제 이야기하기도 바쁩니다. 전재수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상대 후보를 향해서 이야기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에서 이제 테러도 당하고 또 숱하게 많은 위기와 고비를 넘겨왔던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선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 주자들이 이제 견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인정하는 속에서 어떤 자신의 메시지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비명계가 좀 날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학에 있어서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좀 있나요? 비명계하고? 저는 다 들을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당의 노선을 가지고 또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고 또는 당의 문화와 관련해서 다양성의 인정 이런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네. 저는 민주당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이 중도 보수냐 중도 진보냐 네, 네. 이런 논쟁들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선거가 열리게 되면 국민 51%를 향해서 당은 그 상황에 맞게끔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규정 짓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외연 울타리를 스스로 좁히는 또는 옵션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당의 노선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말만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의 취지를 알게 된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있을 때 이 건강한 경쟁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가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지형을 보자면 국민의힘이 사실상 극우 노선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을 벗어났다기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 지형을 볼 때는 민주당이 보수 지지자들까지 또는 보수적 정책들까지 우리가 말하자면 포지션을 그렇게 잡아 나가는 것이 이제 맞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상당 시간 동안 민주당이 보수도 아울러야 되는, 예를 들면 보수의 가치는 대표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 체제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 법치 국가를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것은 급격한 극우의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을 중도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시의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 단장입니다. 광복 8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외 교과서와 웹사이트에서는요,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독도가 다케시마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역사가 중국의 속국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방크 활동의 덕분으로 해외 교과서에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없었던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한복도 그중에 하나죠. 처음 방크 공부할 때는요, 해외 외국인들이 너무 한국을 몰랐어요. 한국을 소개해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을 찾기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한국을 좋아해줘서 지금의말로 한국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2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한류 팬이 2억 명이에요. 2억 명 한류 팬과 함께 한국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지구촌 문제까지도 앞장서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교과서와 사전에 국한되는데 지금은 AI상에서 너무나 많은 한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복을 검색하면 기본어가 나오고 또 창덕궁을 치면 오사카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AI 시대 때 지금은 정보통신 대국으로서 AI 시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홍보해서 모든 국민이 AI 대한민국 홍보대사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어제만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이 영하 17.8도, 파주 영하 12.2도, 서울과 대전은 영하 6도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 정도 더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와 전주 3도, 대구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종일 찬바람이 불며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오늘만큼 춥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맑고 추운 날씨 속에 건조함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역과 수도권, 충청 내륙과 전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운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림 지역에서는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는 금지하시고요. 입산 시 화기나 인화 물질은 절대 휴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73일 만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기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됐는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 뭐 양측이 특별한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다만 이제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뭐 관리하는 사람들을 또 추가로 증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평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부정선거 음모론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충분히 이미 했고 그게 국가 시스템을 지금 흔드는 건데 그래서 뭐 이미 최후 변론 이제 25일 날 하는 걸로 잡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게 빠르다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주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더 길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7번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17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거든요. 지금 이제 11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변론까지 하면은 그러면 뭐 저는 적절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달랐던 점은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다. 이 부분이 있죠. 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지금 부정선거를 의혹을 가지는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주 정도 더 걸리더라도 한번 이렇게 검증해보고 그다음에 정인도 한 3-4명밖에 안 돼요. 하루만 더 하면 돼요. 이걸 이번에 안 떨면 언제 또 검증가 있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이게 갈등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부정선거 믿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계속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조금 더 심내도 4월 18일 두면 나가니까 100번 양보해도 그 전에 선거하면 되거든요. 굳이 3월 중순이나 이렇게 선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몇 번 정도 더 심내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의 다 받아주고 해도 이게 1-2주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더 승복할 때도 더 도움이 되잖아요. 해달라는 다 해주시니까. 근데 그게 부정선거 아니면 떳떳하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왜 저는 대통령 측의 정의 신청 기각하는지 검증을 납득이 안 돼요.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선관위의 좀 부실 부분을 확인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그렇죠. 선관위는 이게 부정도 안 되고 부실 선거도 안 돼요. 한 표라도 이게 오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시스템을 한번 이게 검증해보고 이번 기회에 또 이러다 보면 이게 원래 21대까지도 더 문제 많았어요. 22대 때 많이 바뀌었거든요. 망분리라든지 이렇게 검증하다 보면 앞으로 이게 또 개선이 되면 앞으로는 이게 부실도 안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굳이 이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 2군데 검증하고 정의 몇 명 하면 굳이 이걸 불실을 계속에 남겨놓으면 시비거리를 주잖아요. 다 떨어버리도 제 말은 이게 대통령 측의 정인이 그렇게 안 많아요. 다 받아주고 해달라면 다 해주고 그래도 이게 결정해도 그러면 이게 그때 가서는 불만 제기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헌정하는 게 맞았다 봐요. 아니 이거는 짧게 반론을 할게요. 네. 이미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다 이미 헌재에서 얘기를 했고 전 국정원 3차장도 나와가지고 선관위 시스템 점검한 거 이거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2020년 총선 그때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거 수사한 게 경찰과 검찰이고 법원에서 단 한 건도 인정이 안 됐고요. 작년에도 34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2020년 때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그리고 작년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 도대체 근데 그러면 법원도 못 믿겠다. 검찰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 다 못 믿겠다. 그러면 더 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윤 대통령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님? 뭐 저도 이게 그 복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헌재가 이제 거의 두 조각이 났대요. 뭐 근거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가 있죠. 이게 그대로 많이 유지되고 있는가 봐요. 심지어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이 정도면 4대4 정도로 이게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론이 또 평이하다 보면요 재개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마흔에 임명하는 것도 2시간 전에 변론이 재개됐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재판관들이 모의가 평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결을 내리고 그다음에 판결문 작성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평의를 할 때 쟁점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 정치인 체포나 홍자원 메모가 실체가 있냐 없냐 이렇게 쟁점별로 의견을 묻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강일원 주심이 여야 합의로 추천한 재판관이 이렇게 어떻게 역할해서 8대 0으로 만들었죠. 이번에는 그런 재판관이 없어요. 여야 합의로 된 양쪽에 다 신뢰받는 재판관이 없어요. 정영식 재판관은 대통령이 픽업해서 임명한 재판관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고 상당히 그 경론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쟁점에 완전히 통일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제 그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래 봅니다. 헌재가 4대4로 나뉘어졌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예, 그 이제 희망은 자유다. 뭐 마음껏 희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정확하게 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어제 받은 속칭 찌라시예요. 네. 받음, 윤통, 찌라시. 예, 이거 뭐 말씀드릴게요. 네, 윤통 네, 네. 탄핵 심판 4대4 기각 유력하다고. 그래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전국적 탄핵 반대 집회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듯 뭐 이렇게 막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닙니다. 좀 근거를 좀 가지고 우리 서적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미 이거 말고도 그 전에 저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칼럼에 중앙일보에 쓴 게 있는데 왜 5대3 기각이 이렇게 보수 쪽에 돌고 있느냐.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념 성향에 따라서 5대3으로 기각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8대0 생각합니다. 8대0으로 파면된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뭐 오늘 칼럼, 그러니까 주요 신문의 사설 제가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경향신문은 윤석열에게 남은 건 헌재가 파면 결정뿐. 한겨레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어떤 결정이 나와도 모두 승복해야 된다. 세계일보도 윤석열은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 반드시 승복해야 된다. 중앙일보 헌재의 최종 판단과 결론에 한 채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파면 쪽에 좀 무게를 싣고 만약에 이게 파면이 아니니까 탄핵으로 인용이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다 불충이죠. 불충. 왜 대선 준비를 합니까 지금. 대선 준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언론의 흐름도 좀 짚어주셨는데 하여튼 정보지의 내용도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제 10차 변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나왔는데 좀 어떤 내용 주목하셨어요? 뭐 제가 보기에 저는 일단 홍장원하고 조지호가 문제죠. 뭐 한덕수 대행은 이제 통상적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해도 네. 계엄의 국무회의가 통상적일 수가 없죠. 통상적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계엄은 급박하니까 좀 이게 절차도 회의록도 사후에 만들 수 있고 부수도 왜 미리 부서가 다 오면요 정보 다 새거든요. 뭐 저는 그게 당연한 진술이다. 통상적 국무회의 다르다는 게 그렇다 해서 이게 국무회의가 없은 건 아니에요. 그래 보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충격적인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있죠. 네. 그 정치인 노란색에 명단이 있는. 예, 노란색에 포스터에 있잖아요. 네. 이게 글씨인지 뭐 선만 주줄 꺼나 가지고요. 이게 도저히 저는 충격적이고 이걸 보고 보좌관이 정서했다면 보좌관하고 자기들끼리 뭐 아무 문이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메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명단이야 우리가 인정하니까 김용인 장관이나 여인영 사령관도 명단은 인정하는데 그 명단이 과연 이게 위치 동향 파악의 명단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방첩사나 수방사에 한 방에 다 가다날 이렇게 근거해서 뭐 한 진역 10년이든 무기징역 시킬 이런 명단이냐 아니면 체포를 하면 이게 며칠간 하느냐 이게 저는 체포나 구금은 아니라 보거든요. 그냥 위치 동향 파악을 하려면 이게 계엄 것도 중요한 때는 어떤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동선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조지호 네. 청장은요. 수사 기록은 인정을 하면서도 인정을 했어요. 예, 하면서도 그러기에 그 다음 날
전화가 대통령이 와가지고 수고했다. 우리 대응을 잘해가기에 빨리 끝나 다행이다. 이거는 저는 진심으로 왜 김봉식 서울청장도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그 경찰이 다 이게 국회의원들 다 터준 거 아닙니까? 190에 들어가게 대응을 잘해서 계엄이 빨리 끝난 거는 다행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그 격려해 준 거는 이거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어제 10차 변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덕수 총리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퇴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 신문하는 게 이제 조금 국민들 보기에 안 좋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한 거는 윤석열 변호인단 측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회도 동의하고 같이 이제 증인으로 해서 나왔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거는 핵심적인 거는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이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냐 요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나왔어요. 평소에 했던 얘기 이거는 간담회 형식이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었다는 얘기를 다른 국무위원들이 했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왜 불렀을까? 그러면은 예,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은 네. 이거 시간 끌게 하려고 한덕수 총리 부른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이 실린 게 저는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해임 이유가 궁금하다.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다가 막 웃음을 참는 모습. 기사로도 나오고 영상으로 나오는데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든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A 미친 X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홍장원 차장이 예전에 계속 이거 네, 명단 부르는 거 보고 미친 X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증언을 했잖아요.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감정적으로 격앙된 게 보인데 다른 뭐를 떠나서 계속 메모에 신빙성이 없다 얘기를 하시지만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럼 그 명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예를 들면은 그 검찰 조서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거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 명단을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건데 네. 일치하잖아요 지금 홍장원 차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홍장원 메모가 잘못됐다 메모 버전이 여러 개다 그거를 사무실에서 한 거냐 집 앞에서 한 거냐 뭐 등등등인데 네. 별로 큰 대세에 지장은 없고 말씀하셨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거를 변호인 입회 아래 검찰 조서가 다 맞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끝났다 게임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첫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고 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영향이 있겠죠? 서정욱 저는 변호사님. 이게 다 전혀 다르다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김용희 장관은 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권 남용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이제 그 직권 남용이 없거든요. 근데 직권 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했잖아요. 네. 근데 직권 남용이 없어요. 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밖에 없어요. 이게 전혀 다르고 관할이 수사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무조건 중앙지검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중앙지법인데 서부로 갔잖아요. 이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게 구속 기간 있죠. 이것도 이게 최대한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하면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되는데 근데 날짜 단위로 해서 3일 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김용희 장관하고는 관계없는 쟁점이에요. 따라서 대통령은 아까처럼 구속 기간 10일 할 때 산정하는 거 그 문제 그다음에 내란이 직권남이 빠진 죄 그다음에 아예 서부로 간 거 이런 게 김용희 장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쟁점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김용희 장관 기각하고는 관계없이 아마 판단하는데 저는 좀 시간이 늦어지는 건 안타까워요. 10일 내에 자료를 내라는 거는 그 정도 이게 뒤에 결정한다는 거. 그 점은 이게 좀 아쉽지만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그 법원이 숙고한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봐요. 김준일 평론가. 예, 일단은 전 국민을 다 이제 법조인화로 지금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 유감이고 구속 취소의 요건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훌륭한 법조인 앞에서 제가 좀 반론을 드리자면은 구속 취소라는 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구속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쉽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구속의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구속의 사유가 소멸됐거나 이런 경우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영장실질심사 했잖아요. 누가 했든 판사가 달라도 거기에서 구속을 할 사유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러면은 그 판사가 다 틀렸다라고 지금 법원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통 구속 사유 취소가 되면은 구속이 됐는데 합의를 받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더 이상 구속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잘못
잡았는데 진범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내란 수괴 진범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잡힌다라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용현 장관하고 뭐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거가 취소가 될 가능성은 제로고 많은 제가 뭐 제 주장이겠습니까? 법조인들 다 물어봐도 거의 다 그렇다. 유독 서정 변호사님만 빼고는 다 그 얘기를 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네. 정당의 정체성 문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 말이 이제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네. 먼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네.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 한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우클리고 진정성 있어? 그런 거니까 아니 원래 우리는 중도 실용주의였어.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김대중 대통령 뭐 DJP 연합이라든지 뭐 대중경제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이게 어떻게 좌파 진보 정책이냐. 우리는 원래 그런 거 지향했다. 오락가락에 대한 반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도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다. 그 너무 오른쪽에 파라이트 너무 오른쪽에 갔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약간 돌아오라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극우로 오히려 몰아.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극우 정당이지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가 힘들고요. 완전히 달라요. 유럽에서는 절대 보수 정당은 극우랑 연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그거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가 항상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이 불안하고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이 불안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민주노동당 계열, 통진당 이제 지금 현재 정의당이 사실상 완전 원외 정당이 되고 몰락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좀 더 왼쪽에 있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이제 대선 주자가 조국 대표가 없으니까 마땅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그렇다고 국힘을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신감도 이게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모처럼 이게 분석이 100% 일치하는데요. 국민의힘은 극우로 몰고 이제 진보에 경쟁자가 없다는 거. 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게 토끼로 비유해 좀 죄송한데 정치에서 많이 비유합니다. 산토끼는 이미 잡아놨으니까 경쟁자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집토끼. 그다음에 이제 산토끼 잡으러 중도 보수 쪽으로 가보자. 뭐 이런 게 전략 같아요. 국민의힘은 극우로 몰면서 중도나 합리적 보수까지 우리 잡아보자. 이런 게 전략인데 제가 보기에 아마 두 토끼 다 놓칠 겁니다. 지금 이게 진보 쪽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요. 그래도 이게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표 구속되고 심상정 어렵지만 얼마든지 진보 진영들에게 지금 비난 여론이 많아요. 왜 당신이 혼자 마음대로 당의 색깔을 바꾸냐. 이래가 제가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사설을 봐도 네.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중도 보수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력이 나옵니다. 사람이 지금 없어 보이도 얼마든지 이러면 이게 진보 진영에 또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하다못해 100개한 후보 내듯이 왜 이재명 대표 너무 보수로 가네? 그러면 이게 우리 진보는 핫빠지냐? 따라서 이게 집토끼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토끼 잡는 게 이렇게 온 데서 말로만 온 데서 중도나 보수가 이재명이 바뀌네. 이제 우리 이재명이 뭐 지지하고 이렇게 쉽게 안 돼요. 하루아침에 그 변신을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워낙에 아직 당의 강령도 안 바뀌었어요. 민주당의 강령이 서민 중심의 진보 색깔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저는 쉽게 산토끼가 쏘가서 이재명 쪽으로 달려오지도 않을 거다. 따라서 이게 집토끼, 산토끼 둘 다 놓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당내 분위기를 보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정체성에 관한 거니까 당내 이 주류에서도 조금 이 견제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주류에서는 엄호 사격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비명계에서만 이 정체성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대선이 임박한 거죠. 선거가 임박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당내 주류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의 동기화, 일체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제가 좀 지난번에도 한번 비판을 했는데 네. 기본사회를 당 강령으로 넣은 게
지난해 8월이었나 9월이었나 그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년 만에 사실은 기본사회를 이제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사회는 이제 기본소득, 뭐 기본금융 이게 이제 상위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좀 이제 좌파적, 진보적 이제 의제 물론 뭐 보수 쪽에서도 기본사회 뭐 그러니까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우파적 기획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보 쪽 의제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이게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당 강령으로 넣는 게 맞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왜냐하면 그럼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뭐 이재명 대표 이후에는 그러면 민주당은 존속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 주류는 이재명 대표의 방향에 따라서 좀 같이 이렇게 동기화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고 뭐 당연히 비명들 입장에서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지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당의 어떤 당의 정체성을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 토론은 결국은 대선을 통해서 대선의 경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쟁점화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재명 대표가 하나가 또 이제 노린 게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비명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박용진 의원 지금 네. 만난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김경수 전 지사 만나고 네. 뭐 김부겸 의원 등등등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논쟁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게 합리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비명들의 소리도 듣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당에서 연출을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이런 부분은 당내 지금 얘기를 했지만 충분한 수기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힘을 보여주는 건가요? 이게 문제죠. 이게 민주당이 개인 사당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이게 노선을 할 때는 충분하게 당원들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혼자서 뭐 유튜브 나가서 혼자서 이게 뭐 중도 보수다 어쩌고 하면 이게 이재명 일극 체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당이 이재명 개인 사당이 돼버렸잖아요. 그 여기에 주류 의원들은 또 이재명 대표 눈치 본다고 전부 막 아부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목소리를 못 낸다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도 가장 제1야당이 이렇게 이재명 1인 사당이 돼버린 이 현실 이게 참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보이고 정말 민주당이 그 의원들 특히 친이재명 의원들 진짜 부끄러워야 된다. 이런 노선에 바른 말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동조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라 봐요. 요 발언 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이 대표가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친명계 좌장의 발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가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발언, 이 조기 대선의 큰 그림일까요?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미 또 대선의 이제 큰 그림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연정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을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은 뭐였냐면은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진보 중도 진보 성향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중도 보수 뭐 이제 극우를 제외한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니까 본인들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쪽에 중도 보수 세력도 있고 거기하고 손을 잡는 게 이제 대연정의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옮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대연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다 먹겠다. 사실은 이런 좀 어떤 선거 전략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연정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대연정이 될 것이냐. 요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사실은 저는 이제 국민통합이 굉장히 차기 이제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경제와 국민통합 이 두 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로 대연정을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대연정이라는 게 아마 한동훈까지 이준석 한동훈까지 우리 끌어들이겠다. 한마디로 이게 탄핵에 찬성했던. 예. 찬성했던 이거는 저는 선거 전략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연정이 어려워요. 대연정하면 이게 일당 독재입니다. 우리나라 양당제가 기본인데 대연정하면 두 당이 합쳐서 연정하면 우리나라 당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의 자민당이 한동안 그렇게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뭐 다당제냐 양당제냐 있는데 양당은 건전하게 견제하면서 서로 수평적으로 권력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정하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것도 그럼 국민의 보수당하고 합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연정인데 이래 되면 우리나라 선택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쉬는 가능성이 없고 이번에 아마 이게 탄핵 찬성 세력 일부 끌어들이려는 이런 게 어떤 선거 전략이 불가하다 봐요. 요거는 짧게 해명을 예, 해야 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잘못된 얘기인 게 합당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거는 이를테면은 거국 내각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누가 집권을 하든 반대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안 나간다라고 걱정을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뭐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합의를 보면서 하자라는 게 대연정의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일단 독재라는 얘기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고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우리도 필요하다. 이게 사실 내각제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은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네. 서정욱 변호사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이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분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기 분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탄핵 지금 찬성파가 대표적인 게 그 한동훈 대표나 뭐 그다음에 오세훈 유승민, 시장. 오세훈 시장은 또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왔다 갔다 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그러더라고 지금. 처음에는 그랬다가 아니다가 좀 이게 또 그렇습니까? 세모 정도. 네. 오세훈 시장은 네. 아마 이게 안철수, 유승민, 네. 한동훈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 그다음에 뭐 홍준표,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물어보면요 분열까지는 안 간대요. 누가 하나가 경선에서 후보가 되면 합치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뭐 저는 지금 이게 막 싸워도 만에 하나게 조기 대선 가면 경선을 할 거 아니에요. 공정한 경선하면 그쪽으로 이게 승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예. 혹시 이 부분 좀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최근에 중앙일보가 재미있는 기사를 했었잖아요. 주반야대. 예. 예. 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밤에는 이제 대선 준비하고 그래서 이거를 국힘의 뭐 이중생활 뭐 이렇게 이제 썼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등장을 심판의 날의 징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가 있잖아요. 뭔가 사건이 있으려면은 그 징후가 먼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은 이제 중의적인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도 있고 탄핵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선 모드로 들어갔어요. 제가 어저께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뭐였냐면은 네. 주반야대가 아니라 야반주대가 됐다 지금 국민의힘이. 왜 그러냐면 어제 지금 그 토론회 열었어요. 네. 토론회 열어가지고 신일 교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그랬죠. 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거기에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다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 만났습니다. 이게 딱 밤에 낮밤이 바뀐 거잖아요. 이미 대선 모드로 들어갔다 국힘은. 근데 고민은 뭐냐면은 이미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 올라가는 게 한계에 부딪힌 게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이미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제가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충 아니냐. 이거 지금 대선 준비하는 거. 그러면은 그냥 후보 내지 마라. 예, 정말로 그렇게 탄핵에 그렇게 반대를 하시면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복귀하면 좀 당내 입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한동훈을 배신자로 보거든요. 탄핵 반대 여론이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압도적일 거고요. 전체적으로도 이게 한 30% 후반에서 40%까지 그런 분들이 다 한동훈을 배신자로 보는데 당의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시점도 보세요. 딱 이게 변론 종결할 때쯤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이게 대통령이 뭐 계엄에 뭐 암살부터 체포 잘못됐다부터 이게 마지막까지 저는 윤 대통령 등에 칼을 꼽는 배신행위다. 이래 봅니다. 네, 정치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퀴즈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사건 속 숨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건화입니다. 사건 스토리텔러로 부르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세론 씨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이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죠.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악플이 좀 달린 건가요? 네, 김세론 씨 사실은 천재 아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이제 연예계 생활을 하고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받을 사안이라든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2022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논란으로 대중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굉장히 집요한 공격과 폭력적인 댓글을 마주했었습니다. 네. 이런 SNS에는 이 김세론 씨가 관련해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자숙하지 않는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진이 올라오면 조작을 했다던가 자숙하지 않는다.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면 이와 관련해서 돈 없는 어떤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김세론 씨가 하는 모든 행위마다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나아가서 댓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버들 특히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이 대중 연예인들을 주제로 한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유튜버들 사이에서 김세론 씨 관련된 어떤 사생활에 대한 보도 그를 통한 이제 비난과 비방의 정도가 넘는 영상물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됨으로 인해서 김세론 씨가 복귀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기도 했고 또 스스로도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 부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친한 지인들에게 이런 고통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김세론 씨 관련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으로 문제가 돼서 입건되는 사례 많다면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일상적인 범죄가 되고 있는 게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인데요. 네. 실제 이제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에 한 11,354건 그리고 2024년에도 11,980사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매년 10,000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신고된 건수만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 아하.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하고 카페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일상적인 SNS 공간에서는 수시로 이런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 중요 사건이 터질 때 무안과 관련해서 제주공항 참사가 있었고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이 있을 때도 그냥 피해자 가해자 망라하고 댓글을 보시면 서로 비난, 혐오, 폭력적인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신고되는 건수에 비해서 이런 악플 피해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런 유튜브나 이런 피해자가 이제 유명인이거나 정치인이거나 이런 가릴 것 없이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누군가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신고 건수와 상관없는 암수 범죄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악플 작성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다. 악플은 보통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비난에 대한 의견 개진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적 요항이 다를 수 있지만 네. 일단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가 명예훼손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형이 5년 이하, 7년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기관까지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큰 용기와 노고와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네. 실제 처벌하고 나오는 결과들이 대부분 이제 벌금형에 그치거나 기소유예가 나온다거나 또 불기소 처분에 달하는 이 비율이 한 60%에 이르다 보니 실질적인 강력한 처벌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었고요. 결국 이렇게 선처를 받는 이유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중간에 합의를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합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 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협박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것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해주면 합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악플 작성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은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측에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좀 고소나 소송 제기에 좀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한번 처벌을 받으면 다시는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나요? 이게 좀 초범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 행위를 계속하시는 분들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선처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소속사에서 입장을 정했죠. 강력 처벌, 합의 없다, 치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양형이 너무 약한다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낮다라는 점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기억을 떠올리시면 김세론 씨 말고도 사실은 가까이는 가수 설리 씨도 있었고 네. 구하라 씨도 있었고 또 뭐 이성균 씨도 있었고 관련된 유명인들이 대중들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다가 정신적으로 이제 힘든 상황에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악플은 재생산되고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통상 악플러에게 적용되는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법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시 수사가 종료된다는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이런 것은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욕이나 사자 명예훼손죄는 결국은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유족이 네. 고소를 제기해야지만 수사가 개시되니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또 번거로움과 심적인 부담이 있죠. 누군가를 처벌시켜달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이한 절차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나의 신원을 밝히면서 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친고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절차 과정에서 인지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굉장히 난무하는데 고소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합의를 종용당하는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합의서만 제출되면 내가 처벌이 되지 않고 정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제발 합의해 주세요. 아니면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있겠어요. 이런 취지로 직간접적인 연락이 가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점. 특히 연예인이나 평판에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합의 안 해줬다가 억하심정으로 더 나를 괴롭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진정 어린 반성과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다만 또 합의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로 하면 피해자한테 용서받으면 또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는다거나 또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장점은 있지만 현재로선 실무상 이 친고죄 명예훼손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축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결국은 좀 제도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조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사이버 레카 중에 법정 구속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찌양 먹방과 관련해서 네네네네. 이제 악성 루머를 야기하거나 이것을 빌미로 협박을 했던 유튜버인데 근데 이 유튜버가 법정 구속을 받은 이유는요. 사실 명예훼손죄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공갈죄
위증죄 때문에 그러니까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실형이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양형을 받은 것인데 만약 명예훼손만 했다고 한다면 실형이 나왔을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고 허위 소문의 중심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게 목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이 야기되는 범죄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고통이 큰데 그렇죠. 그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 보니 이걸 근거로 해서 허위 주장해놓고 관심 끄는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수익을 취하는 이런 유튜버들의 문제라든가 악성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람, 특히 그걸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아하.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로 수익을 양산하는 유튜버들의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결국은 돈을 목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들의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결국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추상적이거나 이 명예훼손에 대한 허위냐 사실이냐의 평가, 그리고 의견 표명이냐 또는 표현의 자유의 표면이냐, 이걸 모욕행위로 볼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미국이나 일부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보니 시대에 역항한다 이런 지적도 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는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렇게 유튜버라든가 SNS나 이런 누군가의 어떤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범죄에 가까운 글을 방조하거나 방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조치로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지금 계속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인터넷에 중요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 서비스 제작자, 유통자들은 특정 조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것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단어가 나온다던가.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글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면 상당 부분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치권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언론과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범죄를 방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과 이것을 방지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다 보면 이 제작이나 이런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우리 플랫폼과 관련한 부적절한 글이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고 네. 그 게시자에서 적절하게 제시하거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화를 해야지만 비용을 투자해서 기술 조치를 개발하고 관련된 인력을 보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무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아직까지 명료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 그런 문제가 기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은 어떤 서비스 제공자라든가 기술 조치를 하는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는 예산 손실에 대한 동기부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언론이나 유튜브나 자극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막 어떤 게시물을 올려서 수익을 얻는 금액이 훨씬 많으면 사실은 수익을 선택하는 게 통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익 고조 보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의무를 안 했을 때의 과태료, 제재, 손해배상금이 더 크다 보면 이런 인터넷 유통 사업자들도 더 강화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명예훼손과 어떤 모욕의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방통이나 관련 수사기관에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혐오적 발언과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글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건 인권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정치권인 논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특히 가짜뉴스 방지법과 결부돼서 정쟁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성적인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악성 댓글 쓰는 부분, 이런 부분 아주 악의적인 부분은 추출해서 법제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반복적 계속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을 검토하면 이 스토킹 행위로도 간주할 수 있거든요. 스토킹 행위로 이제 좀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실제 실무 양형과 손해배상금을 높이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금융치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을 수임하려고 보면 좀 주저되는 게 있어요. 이걸 권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한테 예를 들면 500만 원, 700만 원의 수임료를 내고 제가 1년 동안 이 사람이 괴롭힌 증거를 막 찾아서 소송을 해서 결론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손해배상금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송 비용 대비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금전적인 어떤 배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1,000만 원이면 되겠네 정도로 그치다 보니 손해배상금이 비교적 너무 실무 양형에선 낮게 나오는 게 아직 개선이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양형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 기준들이 조금 높아져야 이 가해자들도 조심하게 되고 피해자도 피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명확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반포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도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와 다시 여의도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사이와 시흥요금소에서 안현분기점 부근, 다시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영남권 경산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황정호 기자의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가운데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금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보석과 금은 거의 양대 산맥 같은 건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앞으로는 마트에서 다이아몬드 1캐럿을 $10,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00원, 14,000원 정도면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할 정도로 다이아몬드 가격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랩 다이아몬드라고 실험실에서 이제 지금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커지면서 다이아몬드 가격도 계속 이제 하락세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한정된 매장량이라든지 희소성을 자랑하는 이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워낙 골드바를 이제 사는 투자 열풍이 이제 불면서 한국조폐공사가 아예 금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실버바까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은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금을 못 사니까 은이라도 사자라는 이제 마음으로 그래서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실제 일부 은행에서는 실버바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정말 끝없이 오를 것 같아도 또 예전을 생각해 보면 금이 또 가격이 계속 침체기였던 시간이 또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연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생을 살해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 40대 교사가 당연히 이제 큰 중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파면이라는 아마 가장 큰 징계를 받게 될 거다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들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이게 파면을 받아도 법상 공무원 연금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연금을 택하셨군요. 네. 그래서 40대 교사니까 이게 한 2005년부터 일을 시작하셨고 20년 차 정도 됐으니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한 200만 원 안팎 정도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나 뭐 교사 포함해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가 파면이거든요. 네. 그 지금 뭐 파면이 된다고 해도 이게 자격 박탈이 되는 건데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박탈이 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 50%를 감액해서 받게 되니까 이분은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받게 되는 거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법상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사실 없고 뭐 내란이나 뭐 진짜 엄청난 법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제 그냥 감액해서 받을 수 있게 하니까 이게 맞냐라는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 고령 운전을 선택했어요. 나이가 들면 인지나 반응력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이미 저희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뭐 어떤 급발진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운전자가 70대 운전자였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실제로 70대 정도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시야 각도 자체가 좀 좁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을 못 볼 확률도 커지고 네. 그 실제로 인지를 했다고 해도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뭔가 이제 반응을 하는 속도 자체가 좀 느려지다 보니까 좀 고령 운전에 이제 좀 그런 위기 발생 시 반응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고령 운전이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다 고민하는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제 꺼낸 게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뭐 차이는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근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현금으로 네. 주는 거예요. 자진 반납하신 분들한테. 근데 사실 이게 그냥 한 번 일회성이기도 하고 금액 자체도 사실 뭐 10만 원, 20만 원이니까 굳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강남구에서 이 면허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한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5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이제 인상을 좀 했거든요. 그 70세 이상 운전자가 대상이고. 네.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이 자진 이제 면허 반납 제도가 사실 일회성이기도 하고 좀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제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게 이 어르신들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지난해 기준 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셀프 은퇴가 좀 어렵다면 차라리 어르신 운전증 뭐 이런 좀 고령 운전자라는 걸 오히려 그냥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붙여도 사고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한국교통공단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중국산 도어록입니다.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한국소비자원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 디지털 도어록을 실험 기구에 넣고 네. 한 270도 고온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동 개폐 장치가 아예 다 녹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예 잠겨버리니까 불이 나도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아예 집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 저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 그 플랫폼에서 파는 중국산 도어록 10개를 실험했더니 3개가 네. 이런 형태로 불이 났을 때 그 수동 개폐 장치가 다 녹아서 문을 열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내 안전 기준 같은 경우에는 270도에서 10분이 지난 후에도 그 수동 레버로 열 수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제조가 되는군요. 네. 네. 아예 규정 자체가 그렇게 네. 돼 있는데 사실상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지금 국내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이 손잡이가 녹아내린 이 3개를 포함해서 그 리튬 2차 전지 들어간 5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폭발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산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리튬 2차 전지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5월부터는 이제 리튬 2차 전지까지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산도 사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원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차단하고 환불하도록 조치를 일단 했고요. 일단 소비자분들이 KC 인증이 있는지 여부는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KC 인증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7입니다. 숫자에 담긴 의미가 뭔가요? 네, 저희 이제 최근에 길원호 할머니께서 별세를 하시면서 이제 생존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7분뿐입니다. 네. 뭐 길원호 할머니는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대표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아실 많이 텐데요. 하셨죠. 네. 20년 정도 수요 집회 계속 나오시면서 이 위안부 진상 알리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셨는데 97살 이제 좀 한많은 삶을 이렇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야도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고요. 이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사실 시간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 피해자분들은 너무 많이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6번째 키워드 1년입니다. 또 숫자를 꼽아주셨는데 이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의료 현장은 어떤지 뭐 이런 통계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수술이 주니까 환자들의 피해가 좀 커졌고 또 이게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이걸 메꿔야 되는 간호 인력들도 지금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식 수술이 277건, 그러니까 이 1년 전보다 20% 정도 줄었고요. 그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고 사실 이게 수술이 안 되고 진료가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빨리 뭔가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진료를 봐야 되는 이 환자들이 계속 순서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 단체들은 피해 조사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촉구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의들의 자리를 이제 계속 이제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도 이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대학병원 간호사 17이 전공의 이탈 이후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가 늘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초미의 관심이죠.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좀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합니다. 산불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도구를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건물이 밀집도 있는